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과수원의 킬메니 첫 번째 파트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원래 정원의 우나라는 단편 소설이었는데요. 몽고메리가 이 작품을 장편으로 확장해서 빨간머리 앤과 에이번리의 앤 이후에 출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몽고메리의 장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분량에 속하고 크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몽고메리 특유의 풍자나 그 위트는 조금 약한 편이지만 그래도 묘사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읽다 보면 어느새 몽고메리의 세계 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장) 젊음의 생각들. 초봄의 어느 날 꿀처럼 옅고 꿀처럼 달콤한 햇살이 퀸즐리 대학의 붉은 벽돌 건물들과 그 주변 정원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막 싹이 트기 시작한 단풍나무와 느릅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은 길 위에 금빛과 갈색빛의 섬세하고 아련한 무늬를 그려냈다. 여학생 탈의실 창가 아래에서는 수선화들이 초록빛으로 또 당당하게 고개를 내밀며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젊은 4월의 바람은 기억의 들판을 지나온 듯 상큼하고 향기로웠다. 나무 꼭대기에서 포르르 소리를 내며 불고 본관의 정면을 뒤덮은 담쟁이 덩굴의 느슨한 덩굴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바람은 많은 이야기를 노래했지만 각자에게 들려준 노래는 오직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것이었다. 졸업식에서 올드 찰리라 불리는 엄숙한 교장으로부터 학사모와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에게 그 바람은 아마도 찬란한 희망과 성공 그리고 고귀한 성취의 노래로 들렸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젊음의 꿈들, 비록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자체로 꿈꿀 가치가 있는 노래이기도 했다. 이런 꿈을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사람, 즉 모교를 떠나며 이미 머릿속에 공중의 성 하나쯤은 세워보지 않은 사람, 그는 타고난 권리를 놓친 사람이다. 하늘이 그를 도우시길. 사람들은 현관을 빠져나와 교정을 가득 메우며 여러 갈래 길로 흩어졌다. 에릭 마셜과 데이비드 베이커도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날 에릭은 수석으로 인문학 학위를 받았고 데이비드는 친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찾아온 참이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다져온 믿음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비록 나이로는 데이비드가 10살 많았지만, 그리고 삶의 고난과 시련을 훨씬 더 일찍 겪어 100년은 더 성숙해 보였지만 그들의 우정은 굳건했다. 겉모습으로는 닮은 데가 전혀 없었다. 에릭 마셜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근육이 탄탄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유롭고 당당했으며 어디엔가 감춰진 힘과 여유를 느끼게 했다. 그는 흔히 사람들로 하여금 왜 모든 축복이 한 사람에게만 쏠릴까 하고 묻게 만드는 부류의 남자였다. 뛰어난 두뇌와 잘생긴 얼굴, 그리고 육체미나 재능과는 별개의 어떤 매력, 그
불가해한 인품에 빛을 지닌 사람이었다. 회색빛이 감도는 푸른 눈, 햇살에 부드럽게 반짝이는 짙은 밤갈색 머릿결, 그리고 단단한 턱선이 그를 자신감 있게 보이게 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었고 흠 없는 청년기를 지나 찬란한 미래를 앞두고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몽상이나 감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격이라 여겼다. 에릭 마셜은 아마 평생 단 한 번도 기사처럼 무모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만약 그가 언젠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를 채워줄 걸세. 퀸즐리의 한 교수가 그런 예언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이 있다. 한편 데이비드 베이커는 작고 다부진 체격에 못생겼지만 어딘가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사내였다. 갈색 눈빛은 날카롭고 비밀스러웠으며 인매에는 장난기 어린 비틀림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원할 때는 풍자적으로, 때로는 친근하게 혹은 따뜻하게 변했다. 그의 목소리는 대개 여성처럼 부드럽고 음악적이었으나 일부 사람들은 그가 정의감으로 불타오를 때 내뱉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 경험을 2번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 데이비드는 의사였다. 특히 목과 음성질환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퀸즐리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곧 맥길대의 공석을 제안받으리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온갖 어려움과 장애를 딛고 성공을 거머쥐었다. 에릭이 태어났을 무렵 데이비드는 마셜 상회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던 소년이었다. 그로부터 13년 후 그는 퀸즐리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마셜 씨는 그가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울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주었고 나중에는 런던과 독일로 유학을 보내기까지 했다. 데이비드는 훗날 그가 받은 도움의 모든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평생 사라지지 않을 뜨거운 감사와 존경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은인의 아들 에릭을 형제 이상으로 사랑했다. 그는 에릭의 대학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보았다. 그가 졸업 후 법학이나 의학을 공부하기를 바랬지만 에릭이 결국 아버지의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크게 실망했다. 그건 네 재능을 낭비하는 짓이야. 졸업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가 투덜거렸다. 넌 변호사가 되면 명성과 성공을 얻을 수 있어. 그 유려한 말솜씨를 장사 따위에 쓰다니 신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고. 도대체 야망은 어디 갔어? 제자리에 있죠. 에릭은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형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 젊은 나라엔 여러 부류의 야망이 필요하잖아요. 난 사업을 할 거예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오래된 바람이기도 하고요. 아버진 언제나 제가 사업을 함께 하길 원했어요. 물론 먼저 대학 교육을 받은 뒤에 말이죠. 그건 모든 남자가 누릴 수 있다면 가져야 할 교양이라고 믿으셨거든요. 이제 그 뜻을 이루었으니 이젠 그분의 뜻에 따라야죠. 네가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아버지께서도 반대하시지 않으실 거야. 당연하죠. 아버진 그럴 뿐이 아니죠. 하지만
난 정말 다른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형. 그게 핵심이에요. 형은 사업이라는 걸 워낙 싫어하시니까 누군가는 그걸 즐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는 거죠. 세상에 변호사는 많아요. 어쩌면 너무 많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직하고 건실한 사업가, 머리와 용기로 큰 일을 꾸미고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깨끗하고 큰 일을 통해 사람들과 세상을 나아지게 만드는 일. 그게 제 꿈이에요.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네요.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야망 말이에요, 형. 나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온몸 구석구석에서 끓어오르고 있다니까요. 난 마셜 상회를 전국적인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아버진 노바스코샤의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의 회사를 세워 지금의 명성을 얻으셨죠. 이제 제가 그걸 이어받아 5년 안에 해안 전역으로, 10년 안엔 캐나다 전체로 이름을 알릴 거예요. 마셜 상회라는 이름이 캐나다 상업의 상징이 되게 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그게 법정에서 흙을 백으로 만들려는 변론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새 병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농담까지 나오는 걸 보니 논쟁은 끝이네. 데이비드는 두툼한 어깨를 으쓱였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에릭.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감당해야지. 넌 한 번 마음먹은 일은 1000명이 달려들어도 못 말릴 놈이니까. 성 하나를 혼자 공격하는 것보다 네 결심을 꺾는 게 더 어려워. 이 오르막길 좀 봐. 이거 사람 진을 다 빼놓겠네. 조상들은 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운 걸까? 나도 10년 전 졸업식 때만 해도 좀 날렵했는데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번에 네 반엔 여학생이 참 많더군. 내가 세어보니 20명쯤 되던데. 내가 졸업할 땐 여자 학생이 2명뿐이었어. 퀸즐리의 여성 1호들이었지. 이미 젊은 시절은 훌쩍 지나 있었고 얼굴은 엄격하고 각져서 거울이랑은 일찍 결별한 사람들처럼 보였어. 그래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지. 아주 훌륭했어. 하지만 세월이 많이도 변했더라. 오늘 본 여학생들 줄을 보고 놀랐다니까. 그중엔 18살도 안 돼 보이는 애가 하나 있던데. 마치 금빛과 장밋빛, 이슬방울로 만들어 놓은 듯 하더군. 형이 시인으로 전직하셔야겠네요. 에릭이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인 플로렌스 퍼시벌이에요. 수학 수석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미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런 금발의 아기 같은 얼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오히려 애그니스 캠피언이 더 마음에 들던데요. 보셨어요? 키 크고 검은 머리에 얼굴엔 벨벳처럼 붉은 빛이 감도는 여학생이었는데 철학에서 수석을 했죠. 봤지. 데이비드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아주 주의 깊게 봤어. 왜냐면 내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 이름을 속삭였거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소식도 덧붙이더군. 그 아가씨는 장차 에릭 마셜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더라. 그래서 내가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봤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에릭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애그니스랑 저는 그냥 좋은 친구예요. 물론 존경하고 좋아하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미래의 에릭 마셜 부인이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찾을 생각도 당분간은 없고요.
지금은 신경 쓸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의 말투엔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사랑의 신이 눈멀 뿐 아니라 귀까지 멀지 않았다면 그는 언젠가 그 말의 대가를 치르게 될 운명이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야. 데이비드가 건조하게 말했다. 지금은 비웃을지 몰라도 운명이 좀 늦으면 네가 먼저 찾아 나설지도 모르지. 충고 하나 하지. 현명한 내 동생. 연애할 때는 제발 이성도 같이 챙겨가라. 설마 그걸 두고 나가겠어요? 에릭이 웃으며 반문했다. 글쎄, 난 네가 좀 미덥지 않아. 데이비드는 현자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 로우랜드 스코틀랜드 피는 괜찮아. 하지만 네 작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하이랜드 피, 그 켈트 기질 말이야. 그게 문제야. 그건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니까. 특히 사랑에 걸리면 말이지. 넌 겉모습만 보고 어떤 바보나 괴팍한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겨서는 평생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내 고를 때는 형이 솔직하게 평가할 권리쯤은 남겨둬야 한다. 알겠지? 형은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제 의견이에요. 그건 오직 제 거죠. 에릭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고집불통 녀석 같으니. 데이비드는 투덜거리면서도 애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알아. 그래서 네가 제대로 된 여자랑 결혼하기 전엔 난 평생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좋은 여자 찾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이 나라의 10명 중 9은 왕궁에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거든.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 10번째야. 형은 마치 동화 속 영리한 앨리스 같네요.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 걱정까지 하시잖아요. 에릭이 웃으며 말했다. 영리한 앨리스는 부당하게 조롱받은 인물이야. 데이비드는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의사들은 그걸 잘 알지. 물론 그녀가 걱정을 좀 과하게 하긴 했지만 원칙은 옳았어.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조금만 더 건강한 의미의 걱정을 했더라면, 즉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유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태어난 뒤로는 걱정을 그만두는 법을 배웠더라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거야. 그리고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보했을지도 몰라. 아, 또 유전학 타령이시군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 난 그냥 포기하렵니다, 형. 에릭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그렇고 결혼 좀 서두르라는 말은 왜 형은... 그는 말끝을 잠시 삼켰다.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은 왜 형은 형 스스로 괜찮은 여자랑 결혼해서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였지만 도중에 멈췄다. 그는 데이비드 형의 인생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될 오래된 슬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화제를 슬쩍 돌렸다. 왜 이 일은 신의 뜻에 맡겨두지 않으세요? 형은 숙명론을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믿긴 하지, 어느 정도는. 데이비드가 조심스레 대답했다.
우리 고모님 한 분이 늘 그러셨거든.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가끔은 일어난다. 그런 엉뚱한 일들이 세상 일을 꼬이게 만드는 법이지. 넌 나를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쯤으로 보겠지만 에릭, 그래도 난 세상을 너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고 조금 더 많이 봤어. 아소왕 말처럼 하늘 아래 그 어떤 힘보다도 미묘하고 강한 주인은 한 여인에게 품는 첫사랑이다. 난 그걸 믿는다고. 그래서 네가 좋은 여자의 사랑 속에 단단히 닻을 내리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게 다야. 솔직히 말하면 캠피언 양이 네 미래의 여자가 아니라는 게 좀 아쉽다. 난 그 아가씨 마음에 들었거든. 착하고 강하고 진실해 보였어. 게다가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여자의 눈을 가지고 있더군. 거기에 출신, 교양, 교육 세 가지 다 훌륭했지. 이건 말이지, 네 어머니의 자리를 이어받을 여자를 고를 땐 꼭 필요한 세 가지야, 내 친구. 저도 동의해요. 에릭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저도 그런 조건이 없는 여자는 결혼 상대로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난 캠피언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한다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녀는 이미 레리 웨스트와 거의 약혼한 사이예요. 기억나시죠, 레리? 아, 그 마른 체격에 다리 긴 친구 말이지? 네가 퀸즐리 1, 2학년 때 붙어 다니던 녀석. 그래, 그 녀석은 어떻게 됐지? 2학년 마치고 학비 문제로 그만뒀어요. 형도 아시잖아요. 자수성가형이었죠. 요즘은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외딴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몸이 썩 좋지 않아요. 원래도 약했는데 공부를 너무 혹독하게 했거든요. 올해 2월 이후로는 편지도 못 받았어요. 그때 그는 학기 말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썼거든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괜찮은 친구거든요. 캠피형 양에게도 어울리는 사람이죠. 벌써 집에 다 왔네요. 들어오실래요, 형? 오늘은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데이비드가 손을 흔들었다. 지금 북쪽 끝으로 가봐야 해. 목에 이상이 있는데 아무도 원인을 모르는 환자가 있거든. 의사들이 다들 포기했지. 나도 한동안 고민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만 오래 버텨준다면 난 틀림없이 원인을 찾아낼 거야. (2장) 운명의 편지. 에릭은 아버지가 아직 대학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현관 탁자 위에서 집어든 편지 한 통을 펼쳤다. 보낸 이는 레리 웨스트였다. 몇 줄 읽기도 전에 에릭의 얼굴에서 멍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마셜, 부탁 하나 쓰려고 편지를 쓴다. 사실 난 지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떨어졌어. 말하자면 의사들 말이지. 겨울 내내 몸이 썩 좋지 않았지만 어찌어찌 버텨서 학년만은 마치려고 했거든. 그런데 지난주 아침 내 하숙집 주인인 윌리엄슨 부인이, 그녀는 안경을 낀 천사 같은 분이야. 아침 식탁에서 나를 빤히 보더니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지. 선생님, 내일은 꼭 읍내에 나가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곧장 갔어. 그분의 말은 곧 명령이거든. 윌리엄슨 부인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여인이야. 그녀는 늘 자기가 옳다는 걸
아주 불편할 만큼 분명하게 느끼게 하지. 게다가 그게 맞다는 걸 다음 날이면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버리지. 샬럿타운에 가서 의사를 만났어. 그는 나를 두드리고 눌러보고 기구 같은 걸 내 몸에 대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하더군. 지금 당장 일을 멈추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봄철 동북풍이 불지 않는 곳으로 곧장 가시오. 가을 전까지는 일체 일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의 엄숙한 명령이었고 윌리엄스 부인은 그걸 지엄히 집행 중이시다. 이번 주까지만 수업을 하고 나면 3주간의 봄방학이 시작돼. 그 뒤를 이어서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말까지. 그 기간 동안 네가 린지 마을 학교에 임시 교사로 와줬으면 좋겠어. 그때 학기가 끝나니까 후임은 쉽게 구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마땅한 대체 교사를 찾을 수가 없어. 특히 퀸즈 아카데미 입학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 둘을 생각하면 그냥 아무 선생에게 맡길 수가 없거든. 제3류 교사에게 맡겨 라틴어도 모르고 그리스어는 더 모르는 사람 손에 맡기는 건 너무 미안하지 않겠나? 그러니 제발 와서 학기 말까지만 학교를 맡아줘. 이 사치스럽게 길러진 부잣집 아들 친구야. 자기 힘으로 한 달 25달러를 버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직접 느껴보면 좋겠어. 진지하게 말하지만 정말 네가 와줬으면 해. 다른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가 없거든. 일은 힘들지 않아. 조금 단조로울 순 있겠지만 이 북쪽 해안가의 작은 농촌 마을이 특별히 활기찬 곳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다들 친절하고 따뜻해. 게다가 6월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꿈속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아름다움을 지녔지. 연못에는 송어가 있고 항구로 나가면 언제든 낚시나 바닷가재 잡이를 태워주는 노인들이 있어. 내 하숙집도 그대로 물려줄게. 아주 편안하고 학교에서도 가까워. 윌리엄슨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야. 옛날식 요리 솜씨를 지녔지. 진수성찬 같은 식탁을 차려내는 분이고 그 가치야말로 루비보다도 귀하지. 남편 로버트, 보통 밥 아저씨라고 불리는 분은 그 나이 60에도 여전히 유쾌한 수다쟁이야. 린지 마을 사람 3대까지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지.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어느 이야기든 한마디씩 끼어드는데 선수야. 아이들은 없지만 티모시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자식처럼 아껴. 주의해야 할 점은 그 고양이를 절대 고양이나 팀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야. 티모시라고 온전히 불러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땐 그가 널 학교 선생으로 믿지 못할 때니까. 내 방도 그대로 쓸 수 있어. 부엌 위쪽 다락방인데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부딪힐 거야. 그리고 거울은 하나인데 한쪽 눈은 완두콩만하게, 다른 쪽은 오렌지만하게 비춰줄 거야. 하지만 그 모든 단점을 보상할 만큼 수건은 충분하고 창문 밖으로는 매일 서쪽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거야. 린지 항구와 그 너머의 만. 그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아름다움이지.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태양이 그 위로 지고 있어. 불과 유리로 뒤섞인 듯한 바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에나 나올 법한 광경이야. 한 척의 배가 황금빛, 진홍빛, 진주빛이 물든 수평선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네.
그리고 항구 너머 고제의 끝자락. 회전 등대가 막 불을 밝히며 반짝이며 깜빡이고 있어. 요정들의 땅, 외로운 바다 위에 거품을 넘어 빛나는 불빛처럼. 전보로 연락 줘. 올 수 있으면 5월 23일에 와서 바로 교사 일을 시작해줘. 에릭이 천천히 편지를 접어올 때쯤 아버지 마셜 씨가 마침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실은 예리하고 계산에 밝은, 때로는 냉정하지만 정직한 사업가였으나 겉모습만 보면 자애로운 목사나 자선가에 더 가까워 보였다. 둥근 장밋빛 얼굴에 흰 구렛나루가 둘러있고 긴 백발이 단정히 내려앉은 이마 아래로는 늘 다문 입술이 가지런했다. 그러나 그 푸른 눈 속에는 영리한 반짝임이 있어 그와 거래로 한 번이라도 이겨보려는 사람이라면 두 번쯤은 생각하게 만들만 했다. 에릭이 외모의 단정함과 기품을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는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창문 사이 어두운 벽면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가 그 답이었다. 그는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생전에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았으며 그 초상화 속의 얼굴, 강인하고 온화하면서도 고결한 표정은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보였다. 에릭의 얼굴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남성적으로 각진 형태 속에서도 어머니의 이목구비가 그대로 비쳤고 밤갈색 머리칼이 이마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모양까지 닮았다. 그의 회색빛 눈에는 특히 사색에 잠긴 순간이면 어머니와 똑같은 기운, 조용히 잠겨 있으면서도 다정한 그 기운이 어려 있었다. 마셜 씨는 아들의 대학 성취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낼 생각은 없었다. 그는 세상 무엇보다도 이 아들을 사랑했다. 그의 모든 희망과 야망이 이 아들 안에 매여 있었다. 이제 그 시끌벅적한 일도 끝났구나. 그가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털썩 앉으며 투덜거렸다. 프로그램은 재미없으셨어요? 에릭이 무심히 물었다. 대부분은 시시하더구나. 아버지가 코웃음 쳤다.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건 찰리의 라틴어 기도문이랑 졸업장 받으러 깡총깡총 올라가던 예쁜 아가씨들이었지. 난 말이야, 기도는 라틴어로 해야 제맛이라고 믿어. 적어도 찰리처럼 목소리가 울림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지. 그 장중한 억양 덕분에 듣기만 해도 무릎 꿇고 싶을 지경이었어. 그리고 말이야, 그 아가씨들 참 곱더구나. 내 눈엔 에그니스가 제일 빛나 보였어. 네가 그 애랑 연애 중이라는 말이 사실이길 바라는데, 에릭.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에릭은 반쯤 짜증 섞인 반쯤 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데이비드 형하고 짜고 저를 결혼시키려는 공모라도 하신 건가요? 내가? 데이비드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형은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두 사람 다 왜 그렇게 제가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집에 안주인이 필요해서야. 그게 이유지. 마셜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로 진짜 안주인이 없잖니.
하녀나 가정부로는 안 돼. 난 이제 늙었고 죽기 전에 내 무릎에 네 아이들을 한번 안아보고 싶다, 에릭.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요. 에릭은 벽 위에 어머니 초상화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여자나 데려올 순 없잖아요. 요즘이 아무리 상업의 시대라지만 결혼 상대를 신문 광고로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있니? 아버지가 아들의 농담을 너그럽게 흘려보내며 물었다. 없어요. 아직까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여자는 없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야. 내가 젊을 땐 네 나이쯤엔 사랑을 한 6번쯤은 했었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사랑은 하셨겠죠. 하지만 진짜로 사랑한 건 어머니뿐이잖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건 아버지께서 제 나이보다 훨씬 지나서야 생긴 일이죠. 넌 너무 까다로워. 그게 문제야, 문제. 아버지가 툴툴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죠. 에릭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 같은 분을 둔 아들은 여성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긴 이쯤 하죠, 아버지.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레리한테 온 거예요. 마셜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흥 하고 코웃음 쳤다. 결국 레리가 쓰러졌군. 언젠가 그럴 거라 생각했지.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괜찮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갈 거냐? 네, 아버지만 괜찮으시다면요. 린지라는 데가 그 친구 말대로라면 꽤 지루하겠는데. 그럴지도요. 하지만 전 모험하러 가는 게 아니라 레리를 도우러 가는 거니까요. 게다가 섬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럴만하지. 마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여름에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면 옛날 위니펙에서 만난 늙은 스코틀랜드 섬사람 생각이 나더군. 그 양반은 늘 그 섬 얘기만 했지. 누가 한번 어느 섬 말입니까? 라고 묻자 그가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 프린스 에드워드 섬 말고 또 다른 섬이 있소? 하고 말이지. 가렴, 원하면. 시험도 끝났으니 좀 쉬어야지. 다만 장난은 치지 마라. 알겠지? 린지 같은 데서 무슨 장난을 치겠어요. 에릭이 웃었다. 게으른 소는 어디서든 악마의 놀잇감이 되기 마련이지. 아버지가 코웃음 쳤다. 내가 아는 가장 끔찍한 사건도 철도에서 24km, 가게에서 8km 떨어진 산골 농장에서 일어났었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네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 거라고. 가장 위험한 일이라면 어디서든 어느 잘못된 여주인이 빈방 침대에 널 재우는 일 정도겠지. 그땐 주님이 네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길 빌겠다. (3장) 린지 학교의 교사. 한 달 뒤 어느 저녁 에릭 마셜은 린지 마을의 오래된 흰 회칠된 학교 건물에서 나와 문을 잠갔다. 문은 수없이 많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두 겹의 두꺼운 판자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만큼 수년간 학생들이 가한 온갖 공격과 습격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1시간 전에 이미 집으로 돌아갔지만 에릭은 남아서 수학 문제를 풀고 상급 학생들의 라틴어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다. 건물 서쪽에 울창한 단풍나무 숲 사이로 따뜻한 황금빛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 나무들 아래에 희미한 공기는 마치 금가루처럼 빛으로 피어올랐다. 운동장의 한쪽 구석에서는 양 2마리가 푸른 풀을 한가로이 뜯고 있었고 어디선가 단풍나무 숲속에서 소 방울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공기는 맑고 투명했으며 봄의 부드러움 속에도 여전히 캐나다 특유의 상쾌한 냉기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세상 전체가 잠시 평화로운 꿈속에 빠진 듯했다. 풍경은 너무나 고요하고 목가적이었다. 에릭은 잠시 어깨를 으쓱하며 생각했다. 한 달 동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나? 그는 스스로에게 웃음을 지었다. 아버진 내가 벌써 진료한다는 걸 아신다면 껄껄 웃으시겠지? 그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 옆을 따라 난 붉은 흙길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그래도 일주일은 보냈네. 태어나 처음으로 5일 동안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나름 신나는 일이지. 하지만 린지 학교 선생 노릇은 솔직히 말해 전혀 신나는 일이 아니야. 학생들이 하나같이 너무 착해서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말썽꾸러기 혼내주기에 재미조차 없단 말이지. 모든 게 시계처럼 착착 돌아가. 레리는 정말 뛰어난 조직가였음이 틀림없어. 내가 하는 일이라곤 그저 잘 짜인 기계 속에서 돌아가는 톱니 하나일 뿐이지. 그래도 아직 안 나온 학생들이 몇 명 있다고 하던데. 옛 아담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녀석들이라던데. 그 녀석들이 학교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르지. 아니면 존 리드 같은 녀석의 글이라도 몇 편 더 나온다면 교직 생활에 약간의 양념은 될 텐데. 그 생각에 에릭은 소리내 웃으며 언덕 아랫길로 내려갔다. 그날 오전 그는 4학년 학생들에게 작문 주제를 자유롭게 고르게 했는데 존 리드, 정직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유머 감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꼬마 녀석이 장난꾸러기 짝꿍의 속삭임에 넘어가 연애를 주제로 고른 것이다. 그가 쓴 첫 문장은 에릭이 하루 종일 떠올릴 때마다 웃음을 참기 어렵게 만들었다. 연애란 매우 즐거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심하게 한다. 멀리 언덕들과 숲은 봄 안개의 보랏빛과 진주빛 베일 속에서 가볍게 떨리듯 아른거렸다. 도로 양옆으로는 막 잎을 틔운 단풍나무들이 빽빽히 늘어서 있었고 그 너머로는 햇살 속에 반짝이는 초록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그 위로 구름 그림자가 굴러다니다가 넓어지고 퍼지다 이내 사라졌다. 들판 아래에는 푸른빛의 바다가 잠든 듯 고요히 누워 있었고 파도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다의 품 안에서 태어난 이들의 귀에는 평생 울려 퍼지는 고향의 노래 같았다.
가끔 에릭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맨발로 말을 탄 소년이나 수레를 모는 농부와 마주쳤다. 그들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붉은 얼굴에 보조개가 패인 한 소녀가 마주 걸어오다 수줍은 듯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엔 새 선생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은근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다. 언덕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에릭은 낡은 회색말이 끄는 허름한 집마차 한 대를 마주쳤다. 말은 축 처져 있었고 마차는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운전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인생에서 장밋빛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을 듯한 생기 없는 빛깔의 여자였다. 그녀는 마차를 멈추더니 해진 뼈마디 같은 손으로 낡은 우산 손잡이를 흔들며 에릭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다. 새로운 선생님이시죠? 그녀가 물었다. 에릭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한때는 검은색이었을 면장갑은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가득했다. 웨스트 선생이 떠나서 참 서운했어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죠. 이 세상에 그렇게 착하고 남한테 해 끼칠 줄 모르는 분도 드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볼 때 그 선생은 틀림없이 폐병이 있었어요. 볼 때마다 그 말을 했죠. 그분 폐병 맞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누가 폐병이겠어요? 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참 건강해 보이네요. 물론 사람은 겉모습만으론 모르겠지만요. 내 동생도 선생님처럼 혈색이 좋았는데 젊을 때 서부 쪽에서 철도 사고로 죽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힘주어 말했다. 제 아들도 다음 주부터 학교에 보낼 거예요. 이번 주에 가야 했는데 감자 심는 걸 도와야 해서 집에 뒀죠. 그의 아버지는 일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못하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샌디. 정식 이름은 에드워드 알렉산더예요. 양쪽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죠. 그 애는 세상에서 학교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질색팔색을 해요. 그래도 가야지. 그놈 머리에 공부를 좀 더 두드려 넣을 때가 됐거든요. 근데 미리 말해두겠어요, 선생님. 아마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놈은 부엉이처럼 멍청하고 솔로몬의 노새처럼 고집이 세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전 선생님 편이에요. 필요할 땐 마음껏 매를 드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짧게라도 메모 한 장 써서 그놈 손에 들려보내요. 그럼 제가 집에서 한 번 더 매를 칠게요. 그녀는 손가락을 딱 펴며 단단히 덧붙였다. 학교에서 말썽이 나면 애 편만 드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언제든 리드 부인만 믿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에릭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떠날 때까지 에릭은 웃음을 참았다가 마차가 언덕 너머로 사라진 뒤에야 얼굴을 풀 수 있었다. 리드 부인은 낡은 마차를 물며 그 젊은 선생이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안다고 생각했다. 가난과 고생, 일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모처럼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에릭은 이미 린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거의 다 알고 있었지만 언덕 아래로 내려오던 길에서 낯선 두 사람, 남자와 소년을 마주쳤다. 그들은 허름하고 오래된 마차에 앉아 있었고 작은 다리 밑을 흐르는 시냇물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다. 에릭은 흥미롭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전형적인 린지 마을 사람과는 달라 보였다. 특히 소년은 세탁한 줄무늬 셔츠와 손수 짠 바지를 입고 있었음에도 어딘가 이국적인 인상이 강했다. 그의 몸은 유연하고 가늘었으며 어깨는 약간 기울어 있었다. 목덜미 위로는 햇살을 받은 듯 매끈한 갈색빛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짙고 부드러운 검은 곱슬머리가 머리를 덮고 있었고 마차 옆으로 늘어진 손은 길고 가늘었다. 얼굴은 진한 올리브색을 띠었지만 양 볼에는 어둑한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입술은 소녀처럼 붉고 선명했으며 크고 검은 눈에는 대담한 빛이 있었다. 한눈에 봐도 매력적인 얼굴이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음울한 기색이 깃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언제라도 뛰어오를 듯한 매끈하고 날렵한 고양이 같은 기운이 숨어 있었다. 그 옆에 남자는 65에서 70살쯤 되어 보였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와 긴 회색 수염, 거친 얼굴에 깊이 패인 개암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눈썹은 짙고 뻣뻣했으며 마른 체격에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인매는 단단히 다물려 있었고 한 번도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을 듯했다. 아니, 그 얼굴에 웃음이라는 개념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차갑거나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사람의 시선을 끄는 힘이 있었다. 에릭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눈에 제법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코 흔한 농부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다. 그동안 린지 마을에서 익숙히 본 수다스럽고 친근한 농부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였다. 오래지 않아 마차는 덜컹거리며 언덕을 올라 사라졌지만 에릭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험상궂은 눈썹 아래 깊은 눈을 가진 노인과 검은 눈동자와 붉은 입술의 소년.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하리만큼 잊히지 않았다. (4장)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에릭이 머물고 있는 윌리엄슨의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곳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레리 웨스트가 미리 말한 그대로였다. 린지 사람들은 모두 윌리엄슨 부부처럼 생각했다. 그는 레리처럼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가난한 대학생이라고. 에릭은 굳이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 믿음을 굳히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에릭이 들어섰을 때 윌리엄슨 부부는 부엌에서 저녁 차를 마시고 있었다. 웨스트가 안경 쓴 성녀이자 소박한 시골의 천사라 부르던 바로 그 여인이 윌리엄슨 부인이었다. 에릭은 그녀를 매우 좋아했다. 그녀는 작고 가냘팠으며 희끗한 머리카락과 잔주름이 깊게 새겨진 고운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한때의 고통이 다만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대체로 말이 적었지만 그녀가 한마디 하면 반드시 의미가 있었다. 에릭이 늘 의아해했던 건 그런 여인이 어쩌다 로버트 윌리엄슨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녀는 모성어린 미소로 에릭을 맞았다. 에릭이 벽에 모자를 걸고 식탁에 앉자 창가 너머로 서쪽 햇살이 비치는 자작나무 숲이 보였다. 그 아래의 덤불은 노을빛의 일렁이며 황금빛 물결을 이루었다. 로버트 윌리엄슨 노인은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몸집이 자그마하고 마른 그는 자신보다 한 치수는 커 보이는 헐렁한 옷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그가 말을 할 때면 목소리 또한 그 체격처럼 얇고 삐걱거렸다. 벤치의 다른 한쪽에는 로버트의 자랑이자 가족인 검은 고양이 티모시가 앉아 있었다. 가슴과 발이 하얗게 빛나는 매끈한 고양이는 주인이 무엇이든 한 입 먹을 때마다 작은 조각을 얻어 품위 있게 받아먹고는 크게 울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선생님을 한참 기다렸어요. 로버트가 말했다. 오늘은 늦으셨네. 학생 며칠 붙잡아 두셨나 보죠? 애들 벌 주는 방법으론 별로 좋지 않아요. 선생님 자신도 고생이니까. 4년 전에 선생은 그런 식으로 애들을 가둬놓고는 자기는 집에 가버렸다오. 보통 1시간쯤 뒤에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애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 톰 퍼커슨이 한 번은 옛날 문짝을 발로 차서 부수고 나왔거든. 그 일 이후로는 새 문은 두꺼운 이중 판자로 바꿔 달았다오. 애들이 못 부수게 말이요.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럼 알렉산더 트레이시를 놓쳤겠군요. 그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 체커 둘 줄 아는지 묻더라고요. 내가 아신다고 했더니 가까운 시일 내에 한 판 두자고 전해달라더군요. 너무 자주 이기지는 말아요. 그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야 하거든. 그 집 아들놈이 선생님의 골칫덩이가 될지도 몰라요. 세스 트레이시라고 하는데 먹는 것보다 말썽 피우는 걸 더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새 선생만 오면 늘 길을 꺾으려 하죠. 이미 2사람은 쫓겨났어요. 하지만 웨스트 선생한텐 그 수가 통하지 않았죠. 윌리엄 트레이시네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그 집은 얌전하거든.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가 그러죠. 학교에서 말 안 들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효과는 확실하죠. 잼 좀 드세요, 선생님. 여긴 하숙집처럼 손님한테 일일이 이건 드시겠어요 하고 묻지 않아요. 아 여보, 알렉 말이 조지 라이트 영감이 요즘 인생을 만끽하고 있대. 아내가 샬럿타운에 언니네로 놀러가서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주인 노릇을 해본다네. 덕분에 완전 난리라지 뭐야. 거실에서 담배 피우고 밤 11시까지 싸구려 소설 읽으면서 버틴다네. 아, 그 트레이시 씨를 저도 만난 것 같아요. 에릭이 말했다. 키가 크고 머리는 희끗한데 얼굴은 어둡고 좀 엄한 인상인가요? 아니요. 알렉은 통통하고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애초에 키가 멈췄다니까. 선생님이 본 건 아마 토마스 고든일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길에서 봤어요. 그 사람은 선생님을 초대할 일은 없을 거예요. 고든 집안은 뭐랄까 비사교적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좋게 말한 거예요. 여보, 비스킷 좀 선생님께 드려요. 함께 있던 그 젊은이는 누구였나요?
에릭이 물었다. 닐이에요. 닐 고든. 이름은 스코틀랜드식인데 얼굴이며 눈빛은 완전히 남쪽 사람 같더군요. 이탈리아 이름 주세페? 안젤로? 이런 게 더 어울릴 정도로요. 그럴만하죠. 그 애 진짜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맞히셨네요. 그런데 말이죠. 로버트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해 그게 좀 점잖은 사람들 눈엔 영 탐탁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탈리아 소년이 스코틀랜드식 이름을 가지고 이런 린지 같은 마을에서 살게 된 거죠? 그게 말이죠, 선생님. 사연이 좀 길어요. 로버트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한 22년 전쯤 일이었나? 맞지, 여보? 22인가 24이었나? 그래, 22해 전이네. 우리 짐이 태어난 해였으니까. 그 애가 살아있었으면 올해 22살이 됐을 텐데. 그해 봄이었어요. 이탈리아 보부상 부부가 돌아다니다가 고든네 집에 들렸지. 그땐 그런 행상이 여기저기 넘쳐났거든. 나는 그때 하루에 한 번꼴로 개를 풀어 그 놈들을 쫓아내곤 했지. 그는 티모시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그 부부가 고든네 문 앞까지 왔는데 그만 여자가 병이 났어. 자넷 고든이 그 불쌍한 여자를 들여다 간호했죠. 다음 날 아기가 태어났고 여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짐짝까지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그 후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결국 고든네가 그 아기를 맡게 됐죠. 사람들은 고아원에 보내라고 조언했어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고든네는 남의 말을 듣는 법이 없었어요. 그땐 아직 토마스와 자넷의 아버지 제임스 고든 영감이 살아있었는데 그가 탁 잘라 말했죠. 내 문턱에서 아이를 내쫓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는 완고하고 고집 센 노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노인네는 해가 자기 허락도 없이 뜨고 진다고 화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결국 아기를 길렀어요. 아이는 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른 기독교 아이들처럼 세례도 받았죠. 그때부터 쭉 그 집에서 살았어요. 학교에도 보내고 교회도 다니고 자기들 자식처럼 키웠죠. 사람들 중엔 그 애를 너무 귀하게 키운 거 아니냐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종류의 아이는 뼈에 밴 건 언젠가 살로 드러난다는 말처럼 본성은 숨길 수 없다고들 하죠. 닐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다고들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 닐 고든은 한치 앞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들 하지. 성미가 불 같거든요. 학교 다닐 땐 다른 아이를 거의 죽일 뻔한 적도 있다더군요. 싫어하던 녀석을 붙잡고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릴 때까지 목을 졸랐대요. 결국 어른들이 와서 떼어냈죠. 여보, 그건 너무해요. 윌리엄슨 부인이 나섰다. 그 아이 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늘 그 애를 놀리고 욕하고 그 출신 이야기를 들먹였어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니 한 번쯤 폭발할 수도 있죠. 그렇긴 하겠지. 남편이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닐은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요.
항구 쪽에도 자주 나간다더군요. 근데 또 가끔은 말 한마디 안 하는 침울한 시기가 온다지 뭐예요. 그건 놀랍지도 않죠. 고든 집안이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보, 그런 식으로 이웃을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부인이 조용히 나무랐다. 어허, 당신도 알잖아. 솔직하게 말해보라니까. 당신은 마치 우리 고모 낸시 스콧 같아. 입으로는 한 번도 남을 헐뜯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 고든네는 원래부터 평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걸요. 린지에서 괴짜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면 고든 집안이랑 고양이 25마리 키우는 피터쿵 영감뿐이죠. 선생님, 그 영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나머지는 별다른 특징이 없죠. 뭐 그게 지루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고든네 집은 어디에 있죠? 에릭이 물었다. 로버트의 이야기가 사방으로 새는 통에 집요하게 본론을 붙잡아야 했다. 라드너 도로에서 약 1km쯤 들어간 곳이에요. 그 뒤로는 짙은 가문비 나무 숲이 있어서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살지요. 그 사람들은 교회 빼고는 아무 데도 안 가요. 교회는 절대 빠지지 않지만 누구도 그 집엔 찾아가지 않죠. 그 집엔 토마스 고든, 그리고 그의 누이 자넷, 그들의 조카딸이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그 닐, 이 네 사람뿐이에요. 이상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자, 여보, 이 늙은 남편한테 차 한 잔 더 주고 내 수다 좀 눈 감아줘. 그나저나 선생님 들으셨어요? 아담 파모 부인이랑 짐 마틴 부인이 지난 수요일 포스터 리드네 집에서 같이 차를 마셨대요. 세상에, 그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윌리엄슨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맞아, 여전히 안 좋지. 그런데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포스터 부인 댁을 찾아간 거야. 누가 먼저 나가면 졌다는 소리가 될 테니 둘 다 버티고 앉은 거지. 서로 맞은편에 앉아서 말이야. 포스터 부인은 생전 처음 그런 고역을 겪었다네. 한쪽에 한마디 하고 다른 쪽에 또 한마디 하고 둘은 포스터 부인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서로에게 날을 세웠대. 결국 밤이 다 될 때쯤 짐 마틴이 아내 찾으러 들어왔대요. 늪에라도 빠진 줄 알았대요. 덕분에 일이 해결됐다지요. 자 선생님, 식사는 좀 하세요. 난 이미 반 시간 전에 시작했으니 신경 쓰지 말고요. 게다가 좀 급해서요. 하루 품팔이 애가 오늘 일을 그만두고 갔거든요. 어젯밤 12시에 닭이 울었다나? 그래서 가족 중 누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갔대요. 전에 닭이 한밤중에 울었을 때도 사촌이 죽었다나 봐요. 아이 참 여보, 선생님이 더 이상 차 안 드신다니까. 이제 티모시한테 크림이나 좀 주지. (5장) 기쁨의 환영.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전 에릭은 산책을 나섰다. 해변 쪽으로 가지 않을 때면 그는 종종 린지의 들판과 숲길을 한 해의 가장 달콤한 때의 온화함 속에서 길게 걸었다. 린지 마을의 대부분 집들은 바닷가와 나란히 뻗은 큰 길을 따라 있거나 코너라 불리는 상점가 주변에 모여 있었다. 농장들은 그 길에서부터
숲과 초원 속으로 멀리 뻗어 있었다. 에릭은 이번엔 윌리엄슨 집에서 남서쪽으로 향했다. 그동안 걸어보지 않은 방향이었다. 그는 힘찬 걸음으로 땅과 하늘, 공기 속에 가득한 계절의 마법을 만끽하며 걸었다. 그 마법을 느꼈고 사랑했고 기꺼이 자신을 내맡겼다. 맑고 건전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윽고 들어선 가문비 나무 숲은 석양빛 루비 화살에 꿰뚫린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보랏빛 그늘이 길게 들이운 나무 사이를 걸었다. 탄력 있는 흙길이 그의 발 아래 부드럽게 반응했다. 숲을 빠져나오자 뜻밖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눈에 띄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오래된 과수원이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버려진 듯한 곳이었다. 그러나 과수원은 쉽게 죽지 않았다. 한때는 분명 매우 아름다웠을 이곳은 이제 버려진 채로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곳에는 부드럽고도 알 수 없는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때 젊음과 웃음, 설렘과 사랑이 머물렀으나 이제는 모두 사라져버린 곳들에 스며 있는 그 은근한 슬픔의 향기였다. 그 옛날의 기쁨과 웃음의 영혼들이 아직도 이 자리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과수원은 크고 길었으며 희끗희끗 은빛으로 바랜 오래된 울타리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다. 수십 번의 여름 햇살 속에서 탈색된 낡은 판자 울타리였다. 그 울타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비틀리고 울퉁불퉁한 전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나무 꼭대기에서는 레바논 향나무 숲을 스쳐온 듯 향긋한 바람이 불어와 태초의 노래처럼 깊고 오래된 선율을 속삭였다. 동쪽에는 짙은 가문비 숲이 이어져 있었다. 풀잎 사이에서 막 솟아오르는 새싹 같은 어린 나무에서부터 한 가운데의 오래된 거목들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며 균형 잡힌 초록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 견고하고 매끄러운 녹색 경사는 마치 정교한 손길로 다듬은 벨벳 조각처럼 완벽했다. 대부분의 과수원 바닥에는 풀이 무성히 자라 있었지만 에릭이 서 있는 쪽 끝에는 나무가 없는 사각형의 빈 터가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예전엔 정원이었던 자리였다. 돌과 자갈로 경계가 남아있는 오래된 길이 희미하게 보였다. 보랏빛 라일락 한 그루와 흰 라일락 한 그루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사이에는 별 모양의 흰 백합이 활짝 피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백합의 향이 이슬 맺힌 저녁 공기 속으로 은은히 스며들었다. 울타리를 따라 장미 덩굴이 줄지어 있었지만 아직은 꽃을 피우기엔 이른 계절이었다. 그 너머로는 세 줄로 늘어선 사과나무들이 분홍빛과 흰빛 꽃잎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 풍경은 단숨에 에릭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본래 낭만적인 공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이 과수원은 묘하게 그의 영혼을 붙잡았다. 그는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바꿀 모든 운명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다. 무너진 울타리 한쪽을 넘어 과수원의 중앙길로 들어섰다. 가늘고 유연한 가지마다 분홍빛과 흰빛의 꽃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 길 끝 남쪽 울타리 쪽에 다다르자 그는 풀밭 모서리에 앉았다. 라일락 한 그루가 곁에 서 있었고 그 뿌리엔 고사리와 들제비꽃이 자라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약 400m쯤 떨어진 곳에 회색 박공지붕이 보였다. 짙은 가문비 숲속에서 그 집의 꼭대기만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집은 음울하고 쓸쓸해 보였다. 그 안에 누가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서쪽으로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다. 안개 낀 들판과 희미한 푸른 언덕들 너머로 해가 막 지고 있었고 세상은 황금빛 바닷속에 잠긴 듯했다. 긴 계곡 저편으로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로는 분홍빛과 황금빛의 하늘 호수가 이어져 있었다. 그 색 속에서라면 영혼도 길을 잃을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이슬이 내리며 공기는 향기로웠고 발 아래 밟힌 들박하의 향이 퍼졌다. 숲속에서는 새들이 맑고 청명한 휘파람을 짧게 그러나 또렷이 울려댔다. 이곳이야말로 옛 평화의 거처로군. 에릭은 감탄에 젖어 중얼거렸다. 여기라면 그대로 누워 꿈을 꾸고 환영을 보며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저 하늘 좀 봐. 이보다 더 신성할 수 있을까? 저 동쪽 하늘의 맑은 수정빛 푸름과 레이스처럼 흩어진 흰 구름이라니. 라일락 향은 또 얼마나 좋은가? 이 향기에 사람도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과나무들은 저건 뭐지?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귀를 기울였다. 저녁의 고요함 속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과 새의 피리 같은 노랫소리에 섞여 어디선가 황홀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 음악은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이어서 에릭은 숨조차 멈췄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의 소리였다.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조화의 정령이 깃든 듯한 음색이었다. 그는 평생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왠지 확신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와 똑같은 음악은 존재한 적이 없을 거라고. 그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연주자의 영혼이 곧장 세상으로 흘러나와 그 순간 처음으로 공기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듯했다. 모든 현실과 감각을 정화시킨 음악의 순수한 혼 그 자체였다. 그 멜로디는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선율이었다. 시간과 장소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곡. 그 안에는 숲을 스치는 바람의 한숨, 이슬 내릴 무렵 풀잎들이 속삭이는 오묘한 소리, 6월 백합의 순백한 생각들, 사과꽃의 환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과수원이 지난 세월 동안 품었던 웃음과 노래와 눈물과 탄식의 모든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든 기억의 울림 위로 갇혀있던 무언가가 자유와 목소리를 찾아 애타게 부르짖는 듯한 애절하고도 절박한 울음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에릭도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말없이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내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그를 덮쳤다. 린지 마을에 이런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하필 이 버려진 오래된 과수원 한가운데서 누가 이런 연주를 하고 있는 걸까? 에릭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가능한 한 소리내지 않도록 천천히 하얀 길처럼 빛나는 과수원 길을 따라 걸었다. 연주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옛 정원의 빈터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삼켰다. 또다시 자신이 꿈을 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커다란 흰 라일락 나무 가지 아래 휘어진 오래된 나무 벤치 하나가 있었다. 그 벤치 위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갈색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눈은 먼 수평선을 향해 있었고 에릭의 존재는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그의 눈 속에 그대로 새겨졌다. 지워지지 않을 한 장의 그림처럼. 그 후로 평생 에릭 마셜은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듯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스름한 전나무 숲의 검푸른 그림자, 부드럽게 빛나는 하늘, 흔들리는 라일락 꽃송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이올린을 턱 밑에 받친 채 오래된 벤치 위에 앉아있는 소녀. 그는 24년 동안 수많은 여자를 만났다.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진정 아름답다고 부를 수 있는 6명쯤의 여자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껏 이 과수원의 소녀처럼 눈부신 존재를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완벽했다. 그 찰나의 황홀함 속에서 그의 숨결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타원형이었다. 고대 성화 속 천사나 성모에서나 볼 수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순수함이 그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세속의 그림자라곤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완전한 순결의 표정이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짙은 흑담빛 머리카락은 이마 위에서 반듯하게 가르마를 타고 어깨 위로 윤기 나는 두 가닥의 굵은 따은 머리로 흘러내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에릭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을 띠고 있었다. 고요한 저녁 바다 위, 노을이 완전히 사라진 뒤 남는 청명하고 깊은 푸른빛. 그 눈동자는 린지 항구 위에 떠오른 별빛처럼 맑고 빛났으며 길고 검은 속눈썹은 섬세하게 그려진 어두운 눈썹 아래에서 더욱 또렷하게 빛났다. 그녀의 피부는 흰 장미의 꽃잎 속살처럼 투명하고 부드러웠다. 하늘색 무명 원피스에는 카라가 없었고 그 덕분에 매끄럽고 가느다란 목선이 드러나 있었다. 소매는 팔꿈치 위까지 거쳐 있었으며 활을 진 그녀의 손,
그건 어쩌면 그녀의 모든 것 중 가장 아름다웠다. 완벽한 형태와 질감, 단단하면서도 하얀 피부, 끝이 붉게 물든 가늘고 유연한 손가락들. 라일락 가지 하나가 살짝 그녀의 머리칼에 닿아 그 꽃잎의 그림자가 꽃 같은 얼굴 위에 흔들리며 드리워졌다. 그녀의 모습에는 어딘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최소한 18살은 되어 보였다. 그녀는 마치 하늘의 꿈결 속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처럼 무의식적으로 연주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서쪽 노을의 끝에서 떨어져 에릭에게로 향했다. 사과나무 그림자 속에 서 있던 그를 본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변화는 놀라울 만큼 급작스러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선율은 한가운데서 끊어졌다. 활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풀밭 위로 떨어졌다.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그녀는 이슬 머금은 백합처럼 파르르 떨었다. 용서하세요. 에릭이 급히 말했다.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단순한 놀람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두려움, 그것도 완전한 공포였다. 입술은 핏기가 가신 채 떨리고 있었고 파랗게 큰 눈은 덫에 걸린 야생의 생명체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본다는 사실은 에릭에게 깊은 상처였다. 그는 언제나 여성을 존중하고 그 존재를 신성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치지 않아요. 당신은 안전해요. 아무 걱정 마세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에 그는 무심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순간 그녀는 돌아서서 한마디 말도 없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과수원을 가로질러 북쪽 울타리의 틈을 지나 가문비 숲 가장자리의 좁은 길로. 그 위에는 흰 안개처럼 피어난 야생 벚나무들이 둥글게 아치를 이루고 있었다. 에릭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녀의 모습은 숲속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에릭은 몸을 굽혀 바이올린 활을 집어들었다. 왠지 어리석은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짜증이 났다. 이거 정말 기묘하군. 그는 약간 불쾌한 듯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마법이라도 걸린 건가? 도대체 그녀는 누구지? 아니, 무엇이지? 린지 마을에 소녀일 리가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왜 세상에 나를 보기만 하고 그렇게 놀라 도망친 걸까? 내가 그렇게 흉측한 인상은 아닐 텐데 말이야. 적어도 오늘의 사건으로 내 자존감이 올라갈 일은 없겠군. 어쩌면 내가 마법에 걸린 과수원에 들어와 괴물로라도 변해버린 걸지도 모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곳 분위기도 뭔가 섬뜩하잖아. 여기선 뭐든 일어날 것만 같아. 분명 시장에 팔 사과를 기르는 평범한 과수원은 아니야.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장소군. 하루빨리 이곳에서 벗어나는 게 상책이야. 그는 빙긋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과수원에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그림자와 고요함이 가득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장난스럽게 그의 당혹스러움을 비웃는 듯했다. 에릭은 활을 낡은 벤치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녀를 뒤쫓는 건 무의미하고 게다가 그럴 권리도 없지. 그렇지만 제발 그렇게 겁먹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눈은 원래 따뜻함과 신뢰만을 담기 위해 존재하는데. 왜?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그녀는 누구란 말인가? 그는 달빛에 은빛으로 물들어가는 들판과 초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그 수수께끼를 곱씹었다. 생각해보자. 그는 걸으며 혼잣말을 했다. 윌리엄슨 씨가 얼마 전 이 마을의 예쁜 아가씨들을 쭉 설명해 줬었지. 확실히 기억나는 건 4명이 있었어. 폴로리 우즈, 멜리사 포스터, 아니, 멜리사 팔모였나? 그리고 엠마 스콧, 제니 메이 퍼거슨. 그녀가 그중 하나일까? 아니야. 그건 완전히 시간 낭비야. 그 소녀는 플로리도, 멜리사도, 엠마도 될 수 없어. 제니 메이라니 그건 더더욱 말도 안 돼. 그래, 이건 그냥 마법에 걸린 사건이야. 틀림없어.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야. 하지만 에릭은 곧 깨달았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녀의 얼굴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신비로움이 그를 괴롭혔다. 물론 윌리엄슨 부부에게 물어보면 단번에 정체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그 질문을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로버트 윌리엄슨에게 묻는다면 그 소녀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집안 내령, 먼 친척까지 이어지는 시시콜콜한 농촌식 뒷얘기까지 끝도 없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는 걸. 차라리 안 듣는 편이 나았다. 물어야 한다면 차라리 부인에게 묻겠지만 그는 스스로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저녁에 항구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한 랍스터잡이 선원이 그를 대구 낚시에 데려가 주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에릭은 약속을 어기고 다시 남서쪽 들판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과수원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사실 그는 어쩌면 과수원이 그날의 환상처럼 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향긋하고 풀냄새 가득하고 바람이 노래하는 그 자리였다. 다만 소녀의 모습은 없었고 벤치 위에 바이올린 활도 사라져 있었다. 아마 달빛 속에서 몰래 돌아와 활을 가져갔겠지. 에릭은 그렇게 상상했다. 하얀 달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과수원 속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레 걸어 들어오는 가냘픈 소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 밤 혹시 다시 올까? 아니면 영영 겁을 먹고 사라져버린 걸까? 좋아, 저 전나무 숲 뒤에 숨어서 기다려보자. 그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과수원에는 아무 음악도 울리지 않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실망의 깊이는 그 자신조차 놀랄 만큼 컸다. 아니, 짜증스러울 만큼이었다. 고작 5분 정도 본 소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다니.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내 정신은 어디 간 거야? 윌리엄슨 영감님 말대로 분별력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예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건 남자라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얼굴을 못 본다고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시시해질 이유가 있을까? 바보 같은 놈. 그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도착하자마자 분노라도 푸는 듯 알지브라 방정식을 풀고 기하학 문제를 풀어댔다. 달빛 아래의 마법 같은 과수원, 요정의 음악이 흘러나오던 기억 따위는 억지로라도 머릿속에서 밀어내기로 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에릭은 아침과 저녁 2번 예배에 참석했다. 윌리엄슨 가족이 앉는 자리에서는 교회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그는 그곳에 앉아 교회 안의 모든 여자, 모든 소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별빛 같은 얼굴은 없었다. 토마스 고드는 혼자서 널찍한 의자 한 줄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고, 닐 고드는 성가대석 맨 앞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강하고 맑았다. 훈련되지 않은 소리였으나 다른 이들의 평범한 음색을 한순간에 덮어버릴 만큼 힘이 있었다. 그는 어두운 남색 양복에 흰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에릭의 눈엔 어제 보았던 작업복 차림의 그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느껴졌다. 오늘의 복장은 너무 인위적이었고 그의 투박한 인상과 맞지 않았다. 그 후 이틀 동안 에릭은 일부러 과수원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월요일에는 바다로 나가 대구를 잡았고 화요일에는 알렉산더 트레이시의 집에 놀러가 체커 게임을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트레이시는 너무 쉽게 이겼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에릭 마셜 말이야. 딴 생각에 푹 빠져서 두더군. 세상에 저런 체커 선수는 없을 거야. 그 친구 평생 체커로는 절대 아무도 못 이길 거야. 지금까지 과수원의 킬맨이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소위 말해 부잣집 도련님인 에릭은 친구의 부탁으로 평화롭지만 조금 지루하기까지 한 시골 마을에 임시 교사 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던 중 버려진 듯한 한 과수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한 신비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초반에 에릭은 상상, 감성 이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극히 현실주의자로 소개되죠. 결혼도 조건에 딱 맞는 여자와 할 거라고 하고 자기에게 지금 결혼과 사랑은 아직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사랑에 아주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에릭이 만난 이 신비로운 소녀.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